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곶감을 무서워하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집은 최대감 댁이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고, 마당에는 기름진 가축들이 넘쳐나 사시사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넘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의 정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으니, 최대감은 성정이 대나무처럼 꼿꼿하고 매서워 아랫사람들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어려운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솜이불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날밤, 그 큰 기와집 안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차가운 바깥 날씨보다 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를 서성이던 최대감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는 며칠 전 지나가던 노승이 남긴 불길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승은 이 집에서 동짓달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가 가문의 기운을 눌러 집안을 기울게 할 것이라 말했고, 미신을 굳게 믿던 대감은 갓 태어난 핏덩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안방마님은 산고에 지쳐 쓰러져 있었고, 대감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친 채 부엌에서 일하던 식모 곡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곡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며 살아온, 입이 무겁고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대감은 떨고 있는 곡지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건네며 누구도 모르게 깊은 산속에 내다 버리고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곡지는 대감의 서슬퍼런 명령에 감히 토를 달 수 없어 아기를 받아들었지만, 품에 안긴 따뜻한 생명의 온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이 작은 핏덩이를 차가운 눈밭에 버린다는 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눈을 피해 뒷문을 열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죄를 탓하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보 속의 아기는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앵앵거리며 울어댔고, 곡지는 누가 들을세라 황급히 저고리를 풀어 아기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끊기고 오직 바람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만이 곡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감의 언명과 눈앞의 생명 사이에서 오가는 갈등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쳤지만,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짓을 느끼는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산 중턱에 버려진 숲 굽는 오두막을 떠올렸는데, 그곳은 예전에 숫장수가 살다가 떠난 뒤로 비어 있어 짐승이나 피할 수 있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험한 길을 헤치며 곡지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품에 안은 아기가 다칠까봐 온몸으로 땅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숲막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문짝이 덜컹거리는 누추한 꼴이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그나마 다행인 곳이었습니다. 곡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에 깔린 마른 짚을 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챙겨온 부싯돌로 힘겹게 불을 피우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곧이어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해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강보를 풀어 아기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아기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발그레한 볼을 한 채 새근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천사 같은지 곡지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곡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적삼을 찢어
아기를 더 단단히 감싸주며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대감에게는 이미 처리했다고 거짓을 고하더라도 하늘이 내려준 이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온 식은 밥덩이를 입안에서 씹어 잘게 부순 뒤 물과 섞어 묽은 미음을 만들어 아기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기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곡지가 주는 미음을 받아먹었고 그 모습을 보며 곡지는 알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밤은 넘긴다 해도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대감의 집에서 노비로 일하는 처지에 매일 이 산속을 오르내리며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대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곡지는 물론이고 아이의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곡지는 잠든 아기의 머리맡에서 두 손을 모으고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며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위협했지만 오두막 안은 작은 불씨와 두 사람의 체온으로 기이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곡지는 아기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대감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두막 입구를 마른 나뭇가지와 덤불로 교묘하게 가려 밖에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혹시라도 산짐승이 접근할까봐 주변에 독한 냄새가 나는 약초를 뿌려두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춥고 외로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와 대감댁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자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곡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대감댁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은 여전히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가 다녀온 곳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곡지는 젖은 버선과 신발을 아궁이 깊숙한 곳에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 기척을 내자 안에서 대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곡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감의 명을 받들고 왔노라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문 너머의 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짧게 혀를 차는 소리를 냈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곡지에게는 몽둥이질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살았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곡지는 부엌 한 구석 쪼그려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눈을 감으면 산속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슴을 쥐어뜯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부엌일 핑계를 대고 다시 산에 올라갈 구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곡지는 평소에도 산나무를 캐거나 땔감을 구하러 자주 산을 오르내렸기에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동안 갓난아기가 그 허름한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젖동량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닭이 팔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곡지는 서둘러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그녀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산속의 아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일을 돕는 어린 참모가 곡지의 설한 눈을 보고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지만 곡지는 그저 밤새 바람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누룽지를 긁어 주머니 깊숙이 챙기고 몰래 헌옷까지 몇 개를 챙겨 허리춤에 숨겼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잠시 틈이 생기자 곡지는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산나물을 캐오겠다며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을 지키던 하인들은 추운 날씨에 고생한다며 혀를 찼지만 곡지는 그들의 인사에 대꾸할 겨를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자 그녀는 치마를 걷어붙이고 눈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눈이 더 쌓여 길은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그녀의 발은 기억보다 더 정확하게 오두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찬바람에 얼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곡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 밤새 늑대라도 다녀간 건 아닌지, 아니면 추위를 이기지 못해 숨이 끊어진 건 아닌지 하는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구를 가려놓은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오두막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 곡지의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아기가 누워있는 집단으로 기어가 강보를 들추었는데 다행히 아기는 지쳐서 잠들어 있을 뿐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곡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고 꽁꽁 언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아기의 차가운 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가늘게 눈을 떴는데 그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곡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품고 온 따뜻한 물과 으깬 밥알을 먹이며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목숨을 돌처럼 단단하게 지켜내라는 뜻에서 수돌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고는 작은 목소리로 수돌아, 수돌아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그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방긋 웃어 보였고 그 미소는 춥고 배고픈 곡지의 고단한 삶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곡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낮에는 대감댁의 부지런한 식모로 틈이 날 때마다 산속 오두막의 어미로 살아가는 고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밥을 덜어내고 옷을 기워 아이에게 입히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움 속에서도 남몰래 행복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새어나가기 마련이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감댁 안주인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곡간의 곡식이 조금씩 비어가는 것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곡지를 향해 조여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닥쳐올 시련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숨막에 버려졌던 핏덩이는 이제 제법 늠름한 소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수돌이었습니다. 수돌이는 비록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산짐승들과 어울려 자랐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이마는 대감댁의 귀한 자손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훤칠하고 반듯했습니다. 아이는 낮이면 산을 뛰어다니며 다람쥐와 벗하고 밤이면 어미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곡지가 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자세가 어린아이답지 않게 의젓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곡지의 세월은 고단함 그 자체여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댁의 부엌대기로 10년을 하루같이 일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산속에 있는 아들에게 가 있었기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곡지는 남들이 버리는 생선 대가리나 먹다 남은 누룽지 조각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밤이 깊어지면 치마폭에 감추어 산길을 올랐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그녀의 발뒤꿈치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졌지만 아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든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 댁의 인심은 날이 갈수록 야박해져만 갔는데 특히 안방마님은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쌀 한 톨도 깐깐하게 세어내주는 구두쇠였습니다. 안방마님은 요즘 들어 부엌의 식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하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쥐새끼가 드나드는 것도 아닌데 밥알이 줄고 반찬이 비는 것이 영 석연치 않다며 특히 밤마다 밖으로 놔두는 곡지를 의심의 눈길로 쏘아보곤 했습니다. 곡지는 마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어난 척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집사 최서방은 안방마님보다 더 까다롭고 의심이 많은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곡지가 밤늦게 뒷문을 나서는 것을 몇 번 목격하고는 그녀가 혹시라도 집안 물건을 훔쳐다 팔아먹는 것은 아닌지 뒷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곡지가 찐 감자 몇 알을 훔쳐 품속에 넣고 급히 부엌을 나서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최서방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곡지는 너무 놀라 숨이 텄을 뻔했지만 품속의 감자가 으깨질세라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서방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캐물었고 곡지는 늙으신 노모의 제사라 산소에 다녀오려 한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둘러대야 했습니다. 최서방은 곡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물증이 없으니 오늘은 그냥 보내주마 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어 앞으로 곡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곡지는 식은 땀으로 젖은 등을 느끼며 산길을 달렸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마저 자신을 쫓아오는 최서방 같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순막에 도착해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품속에서 꺼낸 감자는 이미 다 으깨져 떡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돌이는 으깨진 감자를 받아들고도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어머니가 가져온 것은 흙이라도 맛있다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곡지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수돌이는 감자를 다 먹고 나서 곡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왜 우리는 남들처럼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10살이 된 수돌이의 머리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의문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곡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너는 하늘이 내린 귀한 아이라 때가 될 때까지 몸을 숨겨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막 주변을 지나던 늙은 스님 한 분이 우연히 수돌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허름한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스님은 산속 깊은 곳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기이하게 여겨 다가갔는데 수돌이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노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산새와 물길을 본뜬 지형도였고 아이의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고 수도리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수도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몇 마디 나눠보니 아이의 대답이 청산유 수요 생각의 깊이가 어른 뺨칠 정도였습니다. 스님은 이 아이가 흙 속에 묻힌 진주임을 직감하고 너의 부모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수도리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백감을 주워오던 곡지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곡지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이 아이의 존재를 비밀로 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대감댁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곡지의 절박한 눈물과 아이의 비범한 관상, 그리고 곡지의 행색을 번갈아 보더니 대략의 사정을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곡지를 일으켜 세우며 안심하라고, 자신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이니 썩히지 말고 그를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곡지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글 공부가 가당키나 하냐며 한숨을 쉬었지만 스님은 자신이 오가며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테니 밥이나 굶기지 말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님은 틈날 때마다 순막에 들러 수도리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리는 스님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했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영민함에 스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종이와 붓이 없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지만 수도리의 학구열은 대감 댁도령들의 그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스님은 수도리에게 글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수도리는 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며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습니다. 곡지는 비록 글을 몰랐지만 아들이 흙바닥에 쓴 글자를 보며 뿌듯해하는 스님의 표정을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고 대감댁에서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춘궁기가 닥쳐오자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졌고 안방마님은 곳간 열쇠를 아예 자신의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잘 정도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곡지는 며칠째 수도리에게 가져다 줄 음식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굶주린 수도리 생각에 눈이 뒤집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귀한 말린 문어 다리 하나를 몰래 잘라내다가 때마침 부엌에 들어온 최서방에게 현장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최서방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곡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곡지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와 멍석 위에 패대기 쳐졌고 안방마님은 서슬퍼런 눈으로 곡지를 내려다보며 도둑년이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곡지는 문어다리를 품속 깊이 감춘 채 몸을 웅크리고 매질을 견뎌냈는데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문어 다리마저 빼앗기면 우리 수도리는 며칠을 더 굶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빗발치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품속의 음식을 사수했습니다. 대감까지 나와 혀를 차며 괘씸한 종년이라 꾸짖었지만 곡지는 입을 꾹 다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매질이 끝나고 밤이 깊어서야 곡지는 겨우 풀려날 수 있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동료 하인들이 불쌍하다며 몰래 가져다 준 약초를 상처에 바르면서도 곡지는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이끌고 절뚝거리며 다시 산으로 향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어미 새와도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비틀거렸지만 순막을 향하는 그녀의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순막에 도착했을 때 수돌이는 인기척을 듣고 반가움에 뛰쳐나왔지만 피투성이가 된 곡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곡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품속에서 뭉개진 문어 다리를 꺼내 건네주었지만 수돌이는 그것을 받아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곡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찢어진 저고리와 피 맺힌 상처를 보며 수돌이는 자신의 무력함과 어머니의 희생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음식 따위 가져오지 마세요. 굶어 죽어도 좋으니 어머니가 이렇게 다치는 건 싫습니다. 곡지는 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가, 나는 괜찮다. 네가 배불리 먹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이 어미의 소원이다. 그날 밤 수돌이는 잠든 곡지의 상처에 자신의 눈물을 바르며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를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세상을 향해 실력을 보여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거친 바람이 불어와 오두막을 흔들었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결의의 불꽃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날에는 이별이라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피 맺힌 희생을 목격한 그날 밤 이후 수돌이의 눈빛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된 쇠붙이처럼 단단해진 그는 더 이상 배고픔에 칭얼거리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가르쳐주는 글자 하나하나를 뼈에 새기듯 익혔고 밤이면 달빛에 의지해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으니 그 기세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돌이의 재주가 늘어갈수록 그를 지켜보는 곡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기상이 산속 오두막에 가둬두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렸고 혹여나 사냥꾼이나 약초꾼들의 눈에 띄어 대감댁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곡지를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보살님, 이제 수돌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이의 그릇을 담기에 너무 좁고 또한 위험합니다. 스님은 최근 마을에 관아의 포졸들이 도적대를 잡는다며 산을 수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더 이상 이곳에 아이를 숨겨두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지고 뛰어드는 격이라 말했습니다. 곡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바닥을 짚었지만 스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품에 끼고 있다가 아이를 망치거나 잃느니 차라리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어미 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곡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어디로 보낼 작정이냐고 물었고 스님은 천리밖 깊은 산사에 자신의 도반이 있으니 그곳에 의탁하여 공부를 마치게 하겠노라 답했습니다. 천리 길이라니 평생 마을 밖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곡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곳이었고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곡지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당장 내일 새벽에 떠나겠다는 스님의 말에 서둘러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뒷마당 장독대 밑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작은 옹기 항아리를 파냈는데 그 속에는 그녀가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피 같은 엽전과 은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곡지는 호롱불 아래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며 수돌이가 입고 떠날 옷을 지었습니다. 솜을 넉넉히 넣어 누빔옷을 만들고 행여나 길을 가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질긴 광목으로 버선을 기웠습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곡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눈물로 실을 꿰었습니다. 이 옷이 해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할 텐데, 밥은 굶지 말아야 할 텐데, 온갖 걱정이 실타래처럼 엉켜 그녀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수돌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누운 채 어미의 바느질 소리를 듣고 있었고, 좁은 오두막 안에는 이별을 앞둔 모자의 애끓는 침묵만이 가득 찼습니다. 새벽닭이 채 울기도 전,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을 때 곡지와 수돌이는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을 섰고 수돌이는 보찜을 메고 그 뒤를 따랐으며 곡지는 마을 어귀 고갯마루까지 배움을 나갔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곡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채 아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기에 바빴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스님이 걸음을 멈추었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곡지는 품속에서 챙겨온 엽전 꾸러미와 은비녀를 꺼내 수돌이의 손에 억지로 쥐어 주었습니다. 수돌아, 이염이 걱정은 말고 부디 몸성이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네가 가는 길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니 사양하지 말거라. 수돌이는 어머니의 전 재산임을 알기에 차마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곡지는 단호하게 아들의 손을 잡아 끌어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수돌이는 털썩 무릎을 꿇고 곡지에게 큰절을 올리며 어머니, 소자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오열했습니다. 곡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닦아 주었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수돌이가 스님을 따라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곡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지고 그 점마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그녀는 하염없이 고갯마루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해가 떠올라 붉은 기운이 퍼질 때까지 곡지는 아들이 떠난 방향을 향해 합장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가시는 걸음걸음 부처님이 보살피시어 모진 풍파 막아주시고 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비는 어미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듯 간절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곡지가 돌아온 대감댁 부엌은 예전보다 더 춥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숨막에 갈 일이 없어진 그녀의 일상은 오직 일과 잠뿐이었고 삶의 낙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급격히 늙어갔습니다. 기이하게도 수돌이가 떠난 그 해부터 최대감 댁의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언대로 집안의 기운을 눌러주던 아이가 사라져서인지 아니면 그저 시절이 하수상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흉년이 들어 소장료가 들어오지 않고 멀쩡하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 나갔습니다. 곡간은 비어가고 하인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났지만 곡지만은 갈 곳이 없어. 그리고 혹시나 아들이 찾아올까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대감은 화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고 표독스럽던 안방마님도 가세가 기울자 기가 꺾여 예전처럼 곡지를 구박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최서방마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겨 밤중에 도망을 쳤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칠이 벗겨지고 담장이 무너져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곡지는 늙고 병든 몸으로 주인 부부를 수발하며 다 쓰러져가는 행랑채 구석방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몰락한 대감댁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곡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 품은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장마가 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계절의 순환이 10번도 더 반복되었습니다. 곡지의 검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굽은 등을 하고 산만 바라보는 곡지를 산바라기 할멈이라 놀려댔지만 그녀는 그저 허어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침침해졌지만 마음의 눈은 언제나 수돌이가 떠나간 그 고갯마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장터에 나가는 이웃편의 수돌이의 소식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천리박 절간의 소식을 알 길은 요원했습니다. 혹시나 산짐승에게 변을 당한 건 아닌지, 공부가 힘들어 중도에 포기한 건 아닌지, 아니면 벌써 장가들어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는지, 온갖 상념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곡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정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있어, 다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어미로서 자식에게 보내는 끈질기고도 처절한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땔감이 떨어진 대감댁 냉방에서 곡지는 대기불 하나에 의지해 오들오들 떨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오고 숨이 가빠왔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영영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수돌아. 내 아들 수돌아. 그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에 장원 급제한 신임 감사가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감사가 워낙 청렴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 칭송이 자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흉흉한 세월에 좋은 관리가 온다며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늙고 병든 곡지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 속의 인물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기적 같은 만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밤, 곡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날처럼 젊고 건강한 모습의 자신이 갓난아기 수돌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수돌이는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곡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곡지의 눈가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고 밖에서는 요란한 꽹과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승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이승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곡지의 가슴은 까닭 모를 두근거림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신임 감사 행차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가 대감댁 담장을 넘어 귓가에 꽂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나간다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병석에 누워있던 최대감조차 무슨 일인가 하여 방문을 열어볼 정도였습니다. 곡지는 짚고 있던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왠지 그 행렬을 보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선 곡지의 눈앞에 꿈에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는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하늘을 수놓았고 그 뒤를 따르는 포졸들의 위풍당당한 행렬은 보는 이들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뛰쳐나와 머리를 조아렸으며 개들은 낯선 냄새와 소리에 꼬리를 내리고 지저대기 바빴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덮개가 씌워진 쌍가마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신임 감사가 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최대감 댁의 담장 너머로도 그 요란한 소리가 넘어와 죽어가던 집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최대감은 병든 몸을 일으켜 갓을 고쳐 쓰고 의관을 정제하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갓에는 기울었으나 자신이 한때 이 고을을 호령하던 양반가임을 과시하고 싶은 헛된 욕심이 남아서였습니다. 그는 신임 감사가 부임 인사차 마을의 어른인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라 착각하고 하인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쓸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치마를 꺼내 입으며 혹시나 이번 기회에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마당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곡지의 모습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곡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행렬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하여 사물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가마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10여 년 전 안개 낀 고갯마루에서 느꼈던 그 애절한 이별의 순간과 맞닿아 있는 핏줄의 이끌림이었습니다. 행렬이 대감댁 대문 앞에 멈춰 서자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포졸들이 길을 트며 감사삿도 행차시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신임 감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훤칠한 키에 짙은 눈썹을 가진 위엄이 서린 젊은 대장부였습니다. 푸른 관복에 흉배를 단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처럼 눈부셨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최대감은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마당 아래로 내려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사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대감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고 그는 감사가 자신의 인사를 받고 상석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신임 감사는 대감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감은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지만 감사의 시선은 으리으리한 대청마루가 아닌 쓰러질 듯한 행랑채와 부엌 쪽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눈동자가 젖어들더니 마당 한 구석에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노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체면도 잊은 채 성큼성큼 흙바닥을 가로질러 노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감사는 곡지 앞에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흙먼지가 관복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인 머리는 한동안 들릴 줄을 몰랐습니다. 곡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든 감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소자 수돌이가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자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대감댁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곡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을 뻗어 감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에 닿는 따뜻한 온기와 익숙한 눈매, 그리고 10여 년 전 떠나보낼 때 보았던 그 맑은 눈망울이 그대로였습니다. 수돌이라니, 정말 내 아들 수돌이란 말이냐. 곡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감사는 곡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안부엌 노파와 귀한 감사의 만남은 세상의 어떤 이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최대감과 안방마님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0여 년 전 산에 내다 버리라 명했던 핏덩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감사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점쟁이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이 버린 복이 화가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감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슬퍼런 눈빛으로 최대감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어머니를 볼 때와는 달리 매섭고 차가워 마치 심판을 내리는 저승사자와도 같았습니다. 대감, 기억하시는지요? 10여 년 전 엄동설안에 당신이 비정하게 내다 버린 그 핏덩이가 바로 접니다. 감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고, 대감은 공포에 질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며 바닥에 머리를 불었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곡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 애원하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감사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엄벌에 처하고 싶었으나 곡지가 아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가, 그러지 마라. 지난 세월이 야속하기는 하나 그래도 내가 이 집 밥을 먹고 살았고 너를 키울 수 있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했다. 그냥 조용히 떠나자꾸나. 어머니의 말에는 오랜 세월 삭혀온 한과 관용이 함께 녹아 있었고 그 깊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감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는 대감에게 내 어머니의 덕으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줄 테니 남은 생은 참회하며 사시오. 라고 짧게 쏘아붙였습니다. 감사는 하인들을 시켜 가마를 대령하게 하고 곡지를 부축하여 비단 방석 위에 앉혔습니다. 평생 부엌 바닥과 흙길만 밟고 살아온 곡지가 난생 처음 귀한 가마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곡지는 내가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연신 눈물을 훔쳤지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는 이 나라의 왕비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곡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최대감 댁의 낡은 대문은 그 뒤로 쓸쓸하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곡지는 아들이 마련한 읍내의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기와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위해 정성껏 마련된 푹신한 이부자리와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라실로 바쁜 와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며 직접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곡지의 굽은 등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펴질 줄 몰랐지만 그녀의 얼굴에 패인 깊은 주름 사이사이는 행복으로 채워져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배고픔에 서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곡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살린 일이다. 고맙다. 내 아들아.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돌이는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치렀고 그녀의 무덤가에 사철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 기렸습니다. 이후 수돌이는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는 명관이 되어 칭송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베푸는 선정의 근원이 바로 그를 키워준 어머니 곡지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최대감 댁은 그 후로도 계속 몰락하여 결국 빈터만 남게 되었지만 곡지가 살던 읍내의 집은 대대로 복이 들어와 번창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밤이면 화로가에 모여 앉아 핏덩이를 살린 부엌대기의 지극한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은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에 피어난 작은 생명의 불씨가 세월을 넘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큰 등불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은 하나도 그른 데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별들이 총총히 떠 있어 세상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곡지 할머니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고